평범한 미국 교환학생이었던 저는 아시아 하면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리학 특강에서 그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지형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은 강의실을 얼어붙게 됐고 일본인 학생의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논쟁은 상상조차 못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날의 강의는 제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환학생 마이클 톰슨입니다. 평소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과 일본 음식에 푹 빠져 지내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죠. 솔직히 아시아하면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그냥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인생을 바꾼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리학과 특강이었는데 주제가 지형과 문명 발달의 상관관계였어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오신 데이비드 톰슨 교수님이 강연을 맡으셨죠. 그날 강의실에는 각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도쿄 대학에서 온 다나카 히로시라는 일본인 학생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도 일본의 우수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교수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지형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문명을 일궈낸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때 다나카가 비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말씀이신가요? 그런 작은 나라가 특별하다고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 아니고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일본은 정말 발달된 나라고 한국은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일본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말씀하셨어요. 다나카 학생, 한국의 지형 조건이 얼마나 가혹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라우텐자흐가 조선을 답사했을 때 절망적이라고 기록했던 내용을 보시죠. 화면에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 평야는 고작 17%에 불과했어요. 일본의 평야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무슨 대단한 문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토질입니다. 대부분이 화강암 지층이라 농사짓기도 어려웠어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쳐 영하 20도를 밑돌고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가뭄이 번갈아 찾아왔죠.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세계 4대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비옥한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황하, 인도의 인더스,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두강.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최악의 출발선에 서 있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가혹한 땅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리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꾼 놀라운 이야기 말이에요. 다나카마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자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지만 다나카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지도를 화면에 띄우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의 산악지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맥, 이 거대한 산맥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지켜냈었는지 아시나요? 다나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산이 많으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통도 불편하고 농업도 힘들잖아요. 일본에도 산이 있지만 무엇보다 바다를 통한 무역로가 발달해서 문명이 꽃피우고 있는데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산이 많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좋다는 건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다나카 학생, 좋은 지적이네요.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험준한 산맥들이 바로 한반도의 생명줄이었거든요.
화면에 몽골 제국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몽골 제국이었죠. 몽골 제국을 아시죠? 13세기 세계 최강의 기마 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몽골군이 39년 동안 틀차례나 침입했지만 끝내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죠.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바다 때문 아닌가요?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육지에서 벌어진 전투들을 보세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지형도를 보여주셨어요. 몽골 기마 군단의 핵심 전술은 넓은 평야에서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는 그 장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좁은 산길로는 소수만 통과할 수 있어서 대군의 위력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저는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서기 598년과 614년 중국 수나라가 100피심탄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입했습니다. 다나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13만이면 엄청난 숫자네요. 당연히 이겼겠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서 30만 중국군 중 고작 2,700명만 살아 돌아갔어요. 생존율이 1%도 안 되는 참패였습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형을 활용한 전술 때문이에요. 적을 좁은 골짜기로 유인한 뒤 양쪽 산에서 협공을 가하는 방식이었죠. 다나카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현대에는 그런 지형이 오히려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 지형적 제약을 극복했는지 보시죠. 교수님이 현대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산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들, 계곡을 잇는 거대한 교량들, KTX를 예로 들어보죠. 서울 부산 구간의 절반 이상이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술력. 이것이 바로 지형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발달한 한국인의 DNA입니다.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국인의 정신력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다나카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험준한 산맥은 외적에게는 지옥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최고의 방패였어요. 그리고 이 방패 뒤에서 아티려 5천년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거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다나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강의 어땠어? 교수가 너무 한국 편들기만 하는 것 같지 않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교수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거든요. 글쎄, 나름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 다나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너도 그 교수 말을 믿는 건 아니지? 한국이 일본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클, 현실을 봐.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야.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은 뭐가 있어? K-pop? 그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다나카 옆에 있던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 과거에 살 거야, 현재에 살 거야. 다나카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캠퍼스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다나카와 그의 친구들 3명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잠깐만. 다나카의 목소리에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들도 따라왔습니다.
결국 외진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마이클, 오늘 강의에서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 무슨 말이야, 다나카? 네가 한국 편을 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다나카의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는 걸 인정해. 한국 따위는 신경도 쓸 필요 없다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왜 이래? 그냥 강의 내용에 흥미를 느꼈을 뿐인데. 흥미. 너 혹시 한국에 관심 생긴 거 아니야? 다나카가 제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나카 진정해.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해? 너야말로 심하다고. 미국인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돼?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단호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나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가.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다가왔어요.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시아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단번에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나카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가. 하지만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오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명을 여러 명이 둘러싸고 곧 위협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너도 끼고 싶어. 다나카의 친구 중 한 명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저는 이 사람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폭력은 약자의 무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죠. 다나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아시아인 같은데 설마 한국인이야? 네, 한국인이에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어요. 다나카와 친구들의 표정이 더욱 험해졌습니다. 한국인이 끼어들면 안 되지. 너희 나라나 신경 써. 미안하지만 여기는 미국이고 이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지훈 씨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나카의 친구 중 한 명이 지훈 씨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전혀 움찔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 CCTV 있는 거 보이시나요?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모두 녹화되고 있습니다. 다나카 일행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가로등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계속 말했어요. 폭행이나 위협죄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특히 교환학생 신부님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실히 지훈 씨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훈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도와주죠.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나카 일행도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나카가 입을 열었어요. 됐어. 오늘은 이만 가자. 다나카 일행이 사라지고 저는 안 돼.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었어요? 왜 위협을 당하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강의 내용부터 다나카의 반응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국사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사실 오늘이 처음이에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그렇다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같이 이야기해 봐도 되고요. 지훈 씨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고마운데 더 친해지자는 제안까지 해주다니 그날 밤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지훈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캠퍼스 카페테리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지훈 씨가 나타났어요. 마이클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아, 지훈 씨, 앉으세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지훈 씨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또 그런 일은 없었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지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인데 그게 중요한가요? 같은 인간인데. 지훈 씨의 말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사실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때 미군들과 함께 싸우셨거든요. 그때 미군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평생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고요. 저는 점점 감동받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 일본인 학생이 한 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다나카 말이요? 평소에도 좀 그런 편이에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마이클 씨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더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미국에서는 일본 문화가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지훈 씨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역사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정말요? 어떤 부분이 흥미로우셨어요?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한 이야기들이요. 몽골군을 막아낸 것도 놀라웠고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 이야기 좋아하시는군요. 사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정말요? 어떤 이야기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이야기요. 일본군이 초기에는 승승장구했지만 산속에서 활동한 의병들과 승병들 때문에 결국 고전했거든요.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승병이요? 스님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고승들이 승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맞섰어요. 특히 산악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에 능했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요. 명량대첩에서 배 업실삼척으로 180ml석을 물리친 이야기는 정말 전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승리예요. 지훈 씨가 이야기할 때 눈이 정말 반짝였어요. 자신의 나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훈 씨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아, 수업 시간이네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아,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훈 씨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한국사 관련 책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들을 보다가 임진왜란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지훈 씨가 말해준 이순신과 승병들 이야기가 궁금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지훈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도요. 단순히 위기에서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지훈 씨와의 만남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한국사 책들을 읽으며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영해소문, 백제의 계백, 신라의 김유신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어제 밤늦게 피자를 시켜 먹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첫 번째 수업인 경제학 강의에 들어갔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었어요. 목통과 함께 열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옆자리에 앉은 독일 학생 한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좀 속이 안 좋아. 아마 어제 먹은 음식 때문인 것 같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는데?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우겼어요. 미국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어지러움까지 생겼습니다.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빠져나왔어요.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나카와 그의 친구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기 마이클 아냐?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네. 왜 저렇게 앉아있지? 몰라. 우리랑 상관없어. 그냥 가자. 다나카 일행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아픈 것을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구토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식중독이 확실해 보였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어서 캠퍼스는 붐볐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씨? 마이클 씨. 눈을 떠보니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지훈 씨,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지훈 씨가 즉시 제 임에 손을 대어봤어요. 열이 많이 나네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훈 씨가 저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는데 저는 거부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잖아요.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택시를 불러서 바로 응급실로 가요. 하지만 돈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지훈 씨가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올 때까지 계속 제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지훈 씨는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걸 도와주었습니다. 식중독이 많네요. 탈수 증상도 심하고요.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들은 지훈 씨가 안 돼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군요. 수액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폐까지 끼쳐드리고 무슨 말씀이에요?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말이 마음에 따뜻하게 와 닿았어요. 아까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도 저를 봤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지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훈 씨는 다르네요. 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야죠. 치료비를 낼 때 지훈 씨가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제 기숙사 방까지 따라와서 약을 챙겨주고 죽까지 끓여주었어요. 한국식 닭죽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요? 그냥 얼른 나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지훈 씨의 따뜻함에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다나카는 저를 외면했지만 한국인인 지훈 씨는 마치 가족처럼 저를 돌봐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며칠 후 저는 거의 회복되었어요. 지훈 씨가 끓여준 닭죽과 정성 어린 간병 덕분이었죠. 지훈 씨가 제안했어요. 마이클 씨, 시간 되시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워보시는 건 어때요?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게 더 좋잖아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요리 좀 할 줄 아는데.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날부터 저는 지훈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부터 비빔밥까지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다니. 지훈 씨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한국사를 전공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물어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전공을 생각했었어요. 경영학이나 공학적으로요. 그럼 왜 바꾸신 거예요? 지훈 씨가 잠시 멀리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어라에 였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 미국에 와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마이클 씨도 그런 분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달라지셨잖아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사실 임진왜란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지훈 씨는 마치 이야기꾼처럼 생생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1592년 일본군이 조선을 침입했을 때 초기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총이요? 네, 총이에요. 당시 조선에는 없던 무기였죠. 그래서 초기에 연전연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바로 의병과 승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승병들이 대단했어요. 지훈 씨가 책에서 관련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이끈 승병 부대는 산악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일본군이 평지에서는 강했지만 산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거든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특히 명량대첩은 정말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저는 완전히 몰입했어요. 열세척으로 133척을 이겼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수적 열세만 극복한 게 아니에요. 울돌목이라는 지형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특성이요? 울돌목은 조류가 엄청 빨라요. 시간대에 따라 물의 흐름이 바뀌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걸 정확히 계산해서 전술을 세운 거죠. 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도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거든요. 세계 최초요? 네. 1992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유럽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런 식으로 지훈 씨는 매일 새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이야기, 백제의 근초고왕 이야기, 신라의 삼국통일 이야기까지. 지훈 씨, 이런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사실 한국 사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다만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지훈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한국이 서구 열강들과 교류가 늦었던 것도 한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문화재와 기록들이 많이 손실되기도 했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져요. 한류를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훈 씨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군요.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맞아요. 마이클 씨 같은 분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를 알게 되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 줄 몰랐어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정말 위대한 문자예요. 유네스코에서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을 정도로요. 15세기에 이런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깊이 있고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말이 다가오면서 각 과목마다 최종 발표 과제가 주어졌어요. 특히 톰슨 교수님의 지리학 수업에서는 지형과 문명 발달이라는 주제로 개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주제를 정했어요. 한국의 지형적 특성과 문명 발달의 상관관계였죠. 지훈 씨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클 씨, 정말 그 주제로 하실 거예요. 지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특히 다나카가 반발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훈 씨가 도와줘서 한국의 고대사부터 현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이 왔어요.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국의 지형적 특성과 문명 발달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먼저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평야는 17%에 불과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형은 문명 발달에 불리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때 다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마이클, 그런 열악한 지형에서 무슨 대단한 문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바로 그 답을 지금 설명하려고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먼저 방어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39년간 8차례 침입했지만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어요. 수나라도 183만 대군으로 침입했지만 살수 대첩에서 참패했죠.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는 모두 한국의 산악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산길은 대군의 위력을 무력화시켰거든요. 다나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건 과거 이야기잖아. 현대에는 그런 지형이 오히려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저는 현대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KTX 고속철도의 50% 이상이 터널과 교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술력이 바로 지형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발달한 한국인의 DNA죠. 교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제약은 혁신을 낳았습니다. 청산도의 구들장로는 물을 순환시키는 계단식 농법으로 부족한 땅과 물을 극복한 천재적 발명이었어요. 계속해서 저는 해인사 장경판전의 자연 환기 시스템, 온돌의 원리 등을 설명했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때? 일본이 훨씬 더 발달하지 않아?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죠. 저는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어요. 하지만 2020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죠. 이는 세계 경제사에 유례가 없는 성장률입니다. 특히 천연자원 없이 순수하게 인적 자원과 기술력으로 이룬 성과예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다나카가 또 반박을 시도했어요. 그래도 일본의 기술력이나 문화적 영향력은 물론 일본도 훌륭한 나라입니다. 저는 인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나라예요. K-pop, K-드라마, 반도체, 조선업,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정말 많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지형적 불리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꾼 놀라운 사례입니다. 제약이 혁신을 낳았고 시련이 강인함을 만들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마이클 학생, 깊이 있는 연구와 객관적인 분석이 돋보였어요. 다나카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어, 마이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 다나카는 그 이후로 저를 피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며칠 후 톰슨 교수님이 특별 강의를 하신다고 공지가 떨어졌어요. 주제는 현대 기술과 지정학적 영향이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최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스크린에 F-35 전투기 사진을 띄우셨어요. F-35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미국이 개발했고 동맹국들이 도입하고 있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추락한 F-35를 세계 최초로 완전 수리에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다나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본이겠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F-35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든 최첨단 전투기로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조국인 미국에서도 완전한 수리는 쉽지 않은 기체죠. 교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19년 일본 F-35A가 태평양에 추락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이 기체에는 최고 기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KI가 이 불가능해 보이던 수리를 해낸 거예요. 스텔스 코팅부터 항공 전자 장비까지 모든 것을 원상복구했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미국 본토가 아닌 해외에서 F-35를 완전 수리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에요. 다나카가 당황하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로키드 마틴이 공식 인정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죠.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KF-21D라는 독자 전투기까지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예요. 다나카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사실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은 이미 세계 톱 수준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 반열에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과 7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거죠. 강의가 끝난 후 다나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정말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까지. 다나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F-35 수리를 한국이 했다니. 우리 일본도 못한 일을 말이야. 마이클, 정말 미안해.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 우리 발표도 제대로 듣지 않고 반박만 했어. 그때 지훈 씨가 다가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나카가 지훈 씨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얕봐어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지훈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요. 다나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랑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저는 다나카의 진심을 느꼈어요. 물론이야, 다나카. 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친구죠. 몇 주 후 학기 말이 다가왔을 때 저는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저 다음 학기에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지훈 씨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어도 제대로 배워보려고. 다나카도 흥미진진해 했어요. 나도 겨울방학에 한국 가기로 했어. 지훈이가 안내해주기로 했거든.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우정으로 마무리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고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정한 우정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